일타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탈법. 중국 권력을 장악해온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철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최근 시진핑 주석이 중국 2인자인 장류샤에게 군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실각설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와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 심지어 쿠데타설, 이런 말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속설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많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2인자인 장뇨사가 2인자도 아닐 뿐더러 그 장뇨사에 의해서 시진핑이 위협을 받는다고 추정할 만한 그런 근거도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이야기 중에서는 그 장뇨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근거로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많이 따른다거나 또는 무슨 큰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퇴장하는 장면에서 감히 뒤돌아서서 가방을 주섬주섬 챙겼다, 이런 정도인데요. 우리는 북한이란 존재를 수십 년간 겪었고 하품했다고 그 강등을 당한다든가 태도가 나쁘다고 처벌을 받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죠. 그러나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사람이 나갈 때 인사를 놓쳤다고 그런 결과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군부 쿠데타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중국이라는 체제가 당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군대의 조직 구성이나 히스토리가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이 당이 우선이라는 개념을 우선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옛날 구소련을 생각해 보죠. 이 소련이라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은 공산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은 국가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지만 공산당의 이념하에 뭉쳤기 때문에 하나의 깃발 아래 온 거고 하나의 국가는 아닌 거죠. 연방 국가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각 성이 있고 자치구가 있잖아요. 이 또한 그 구소련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 권위주의 정권을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두환이라든가 예를 들면 박정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개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걸 우리는 봤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랬던 사람은 잠시 그 권력을 휘둘렀던 마오쩌둥 외에는 없습니다. 항상 중국 공산당도 당이 권력을 가진 것이고 당 내부의 권력은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같이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군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군이 정부 소속이에요. 국방부가 군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원래 인민해방군이라는 이 군대는 이 만들어질 때 정부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일본하고도 싸우고 또 그 중화민국하고도 싸우고 이럴 때 각지에서 나름대로 조직돼서 자기들이 알아서 싸우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대는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 거지 이게 무슨 정부라든가 당이라든가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인민해방군의 주력은 육군이면서 각지의 지역 군벌인 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명령하면 전군이 따르는 이런 체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군 조직을 여러 번 우리말로 하면 마치 화투 섞듯이 그렇게 섞어왔어요. 그러면서 특히 무장경찰이 있는데요. 이 무장경찰은 우리가 그대로만 들으면 경찰처럼 들리지만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헌병대와 보안대를 합쳐놓은 것 같은 군대고요. 나치 독일의 친위대
SS 친위대 같은 그런 군대예요. 그럼 이 무장경찰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각 지역에 있는 인민해방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 권력들이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권력자에게 안전한 역할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바깥과 싸울 때는 이게 통솔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에는 사성 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삼성 장군이에요. 삼성 장군이 뭐 한 100명은 될걸요? 100명, 200명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두머리냐 말이죠. 그것을 어떤 한 사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떠한 참모총장이 있어서 그 참모총장의 명령을 다 따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유사시에 누군가를 사성 장군이나 오성 원수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통솔하고 그 상황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뭘 했냐면 미국과 혹시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같이 분산되어 있는 체계가 이게 싸우기에 적정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전통적으로 중국의 해군과 군군은 취약했습니다. 내부에서도 권력이 육군이 제일 강했죠. 그러나 현대전에서 더군다나 미국과 싸워야 된다면 대만 해협에서 싸워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공군과 해군의 역할이 굉장히 귀중하죠. 근데 취약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또 이거 군의 조직을 개편해서 소위 로켓군을 만들고 각종 최첨단 무기를 그쪽에 밀어주고 그다음에 승진도 그쪽에 밀어주고 또 그 통합사령부를 만들어서 6해 공군이 3군이 종합적인 작전을 하도록 하면서 그 리더십도 이 로켓군에 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자기 마음에 맞는 유능한 사람들로 골라서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죠. 왜 이런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라든가 군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든가 하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작년 약 6, 7월부터 시작해서 로켓군의 많은 장성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고 여태까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애지중지 키워오고 힘을 몰아줬던 부대의 장군들이 마구 처벌을 받으니까 이것은 시진핑 친위대격인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니 군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상실한 모양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일사불란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 군구에 있는 이 소위 군벌들 이 사람들도 지역별로 자기 세력권이 있어요. 마치 조폭들이 각 지역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그 첨단 무기를 몰아주고 가장 유능한 친구들을 갖다 집어넣고 또 승진을 시켜주고 훈련을 집중하고 이렇게 강화해온 이 정예군인 로켓군을 인민해방군 어떤 부대가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고 너 안 내려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 무협영화식으로 표현하자면 방금천하에 이 로켓군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시진핑 주석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것은 로켓군에 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정찰 풍선이 미국으로 날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소식을 전혀 못 들으셨죠? 그 뒤에 대한 소식이 미국으로부터도 안 나오고 중국으로부터도 안 나왔습니다. 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공군대학에서 로켓군의 비밀 정보를 웹사이트에 다 까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그 결과를 모르고 있는 당시 친강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사라졌죠. 그것도 우리는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가 하는 것은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로켓군의 대부분의 장성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부패였습니다. 로켓군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이 넘게 수많은 예산과
자원을 밀어줬는데 실제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됐던 그 전쟁 준비 상태와 실제 상태가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 국영 군수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들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실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민해방군, 그중에서 로켓군의 상태를 보고 진노한 시진핑 주석이 이것들 다 옷 뺏겨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진행됐기 쉽다. 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이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맨 마지막 장면 회의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나가는데 감히 등을 돌렸어.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그 근거가 희박하지 않나.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실가성에 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반대로 그 주장을 하는 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6월 말에 이제 원로 정치 개입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조직이 이제 신설됐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주장 어떻게 보실까요? 그 주장은 얼마 전에 소위 그 당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 각 부처에서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기구를 두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 개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국책 연구기관에 있는 제이모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가 많다. 이 기구는 보통 명사로 쓴 것이지 고유 명사로 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일을 하는 기구를 두겠다 라는 것이 하나를 두는지 10개를 두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둘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아저씨 넌 좀 비켜 있어. 우리가 나서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좀 다 좀 이렇게 주물러 주겠어. 이런 뜻이라면 그건 하나밖에 없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신화사나 이런 국영 매체가 발표할 때 뭐라고 썼냐면 이 기구는 각 부처에서 정한 정책 사항에 개입할 수 없으며 바꾸려 해서도 안 되고 월권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식 그 발표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얘기대로 원로들이 시진핑 비켜. 우리가 좀 다 주물러 주겠어. 라면 월권을 해야 되겠죠. 각 부처에서 뭐를 했더라도 그건 안 되겠고 이렇게 바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건 모순이는 거다. 또 하나는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중국 일은 어저께 일어난 장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은 1년 전, 2년 전, 심지어 20년 전, 30년 전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 별로 주의하지 않는데 리창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중국 공산당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당과 정부의 관계는 정책 결정은 당이 하고 정부는 집행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싱크탱크의 의견들도 뉴스나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왜냐? 중국 공산당 기율.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가 아주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나치 독일 치면 게슈타포 같은 데인데 기율위원회의 기율 제1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거론된 일은 여하한 일도 외부로 누출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는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나 와처들, 그러니까 중국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조금 주의한다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언제부턴지 중국발 그 뉴스 중에 어느 부처를 비롯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일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할 만한 정책이면 이거 엄청난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결정은 당에서 소수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부처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너희 10개 부처, 유관부처 10개 부처가 이렇게 하도록 해. 그러면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권력의 핵심은 당내로 가 있고 이 당의 일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력이 대폭 약화된 부처의 정책에 월권하지 말라는 그 조정기구가 그래 원로들이 시진핑 뒤를 비켜 하고 칼을 휘두르는 조직이란 말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3년간 참석하던 브릭스 정상회의에 올해 처음으로 좀 불참하고 해외 순방도 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외교 행보의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안 간 거예요.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브릭스를 통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브릭스지 실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역시 중러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뭔가를 바라고 오는 국가 원수들만 있는 상황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지금 언제 일전을 겨룰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거기를 안 간 게 이런 엄청난 일이 하늘에서 달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건강 이상설도 꾸준히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슬레이튼 전 주재대사는 시 주석의 경관 문제로 이번 달 사중전에서 은퇴하거나 직책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장의 근거 어떻게 보실까요? 그 슬레이턴이라는 사람의 신인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진핑 주석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만한 채널도 있을 리가 없고요. 누군가가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그럼 사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거취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얘기는요. 작년에 그런 얘기해도 맞는 얘기고요.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중전회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라는 건 그냥 순서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고 전회, 공산당 그 중앙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다만 전례를 볼 때는 4중전회가 인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4중전회는 작년에 열렸어야 됩니다. 근데 3중전회가 못 열려가지고 미뤄져서 작년에 됐거든요. 그러면서 4중전회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까 전에 5중전회가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5중전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5중전회에서 5개년 계획을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14차 계획이 금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15차 계획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15차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4중전회에서 못 정하면 곧바로 10월, 11월에도 5중전회를 열어서 해야 되고요. 근데 보통 이런 그 계획을 정할 때 국가의 메가 프로젝트들을 다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고 이건 누가 하고 여기엔 돈을 얼마 넣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모든 권력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당에 있습니다. 그럼 당이 실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뭘 정하냐면 우리 기업식으로 얘기하면 조직 개편과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제 4중전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를 하고 5중전회에서 그 사업 계획을 확정을 짓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그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만 그러면 이번 4중전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4중전회 여기서 인사가 정해져 왔잖아.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만일에 낙마를 한다면 그럼 내년에 시작되는 15차 계획 그때 양회가 열릴 때 총리가 또 나서서 우리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야를 해야 이게 앞뒤가 이야기가 맞잖아.
그러면 하야를 한다면 그건 언제 결정하지? 그럼 당에서 결정하니까 이번 사중전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알려지기를 10차례도 넘게 암살 시도가 있었고 총도 맞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언제 얘기해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몰라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곧바로 이제 9월 3일에 전승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보고 네가 와라 하와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과연 건강 때문에 하야할 정도의 상황이냐?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일, 국가 기밀은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반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알았는가? 박사님은 그럼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럼 오히려 좀 공고해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고해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해석에 따르면 로켓군이 그런 추태를 보인 것은 로켓군을 믿고 승진시키고 밀어준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보다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그런 무슨 실각을 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조금 후계자로 보일 만한 사람은 또 인물이 있을까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가시적으로 후계자를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임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졌고 그러면 4연임을 하느냐 이번에 그 후계자를 내느냐인데 여태까지의 관례로는 후계자가 될 사람은 그 전 임기에 이 7인 상무위원회 중국 공산당 최고의 권력기관인 7인 상무위원회의 상무위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상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걸 같이 보면서 나라 일도 배우고 자기 권력도 강화해가면서 다음 권력 승계를 준비해 왔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7인 상무위원회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주석직을 승계를 받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서 승계를 하는. 근데 이 후자의 가능성은 대단히 적어요. 이 중국 같은 거대 국가, 소위 거상만보라 해서 큰 코끼리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다는 이 나라를 어느 날 깜짝지어하는 식으로 국가 지도자를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인 경우에 지금 시진핑 주석을 대체하고 권력을 장악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저는 일단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권력을 승계하는 사람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중국의 경제 문제에 있어요. 중국의 경제 문제와 그 뉴스를 보고 본인이 산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사람과 중국 사람들의 관심은 한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국가가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 국가적 도전, 국가의 난제가 뭔가? 미국을 해결해야 되고 대만 통일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무슨 경제를 하든 뭐 소비 진작을 하든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한번 붙을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만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을 동원한다고 생각하면 군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경제라든가 이런 실무적 내치에 대한 그 정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지금 있는 7인 상무위원회에 시진핑 주석을 제외한다면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 예측이 틀려서 누군가가 현재의
상무위원회는 6사람 중에 하나가 주석직 승계를 한다고 그러면 실권이 없는 주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얘기도 여쭤볼게요. 중국 관련 이슈 중에 가장 큰 관심사기도 한데요. 지난 7월 말에 이제 미중 3차 관세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제네바, 런던에 이어서 일단 스웨덴을 협상 장소로 선택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매체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장소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왜 우리 매체들은 스톡홀름에서 했다는 거기에 왜 무게를 두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거는 꼭 스톡홀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번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협상단이 유럽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출장 가서 있을 때 유럽 사람들과 만나기 좋은 장소를 골랐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런던 협상 후에는 좀 양국의 발표 내용이 좀 달랐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좀 어떤 카드를 꺼냈었고 어디가 좀 더 유리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그 관세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중국이 걸어 내밀은 카드는 히토류 카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히토류 카드를 내밀어서 미국이 움찔한 거죠. 근데 미국이 이번에 가져간 레버리지는 러시아 오일이었어요. 러시아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그 양쪽 모두 그 지정학적인 문제가 같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 히토류라는 게 첨단 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동시에 그 히토류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이 첨단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F-35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며 그 한 척 만드는데 히토류가 몇천 킬로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히토류라는 게요. 히토류 그 가공하는 데를 가보시면은 그 땅촌의 산 비타구니의 그 심신산골에 들어가면 거대한 산을 막 깎아냅니다. 그 광석을. 그래서 이 방만한 암석을 가공을 하면 히토류가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나옵니다. 이거요? 뭐 이거 100g도 안 돼요. 좀 몇십 그램 될 거예요. 그거를 몇천 킬로그램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히토류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국가 안전 자산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비축을 해요. 그래서 원래 그 규정이 있어요. 비축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지금 그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럼 민간은 어떠냐? 민간은 아예 비축이 없죠. 그러니까 곧바로 자동차 회사들이 저 자동차 못 만들겠는데요. 모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이 응수된 거는 러시아 에너지를 가져가지 마라. 러시아 에너지를 안 가져가면 어떡할 소리냐? 제일 좋기는 미국에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미국에서 가져오든 사우디에서 가져오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유조선이니 가스 탱크선을 가지고 바다 건너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그거를 2000년부터 시작해서 25년간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 자립도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러시아 에너지예요. 러시아 에너지를 이제 배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 러시아 배를 예를 들어 미국이 공격하거나 저지하게 되면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최악의 사태, 중국과 러시아가 결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중국까지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지금 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중국 보고 너희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줘야 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국이 히토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는 거기까지야 라는 의미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양 국가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에는 틀림이 없는데 첫 번째 상황 그렇게 해서 연기가 되고 계속 지연이 되면 미국이 유리할까요? 중국이 유리할까요?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바로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그것은 무조건 중국이 유리한 겁니다. 중국은 지금 30% 유예 관세 뭐 섭섭하긴 해도 뭐 해내갈 수 있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 벌면 벌릴수록 중국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런 상황을 지난 10년 이상 20년 이상 준비해온 나라고 미국은 갑자기 준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언가 수가 틀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면 미국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로서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 정치의 상황은 사실 한국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좀 표방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럼 앞으로 대중 전략은 좀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사실은 빅 퀘스천이죠. 빅 퀘스천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알고 싶어하고 중국도 알고 싶어하고 일본도 알고 싶어하고 러시아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용 외교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직 전략이 세워지지 못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무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쪽에 그 얻을 것도 얻어내고 저쪽에 얻을 것도 얻어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 맥락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대폭 줄어들었고 지금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거나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는다는 건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버리고 미국 편에 이제 완전히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당신이 걱정 안 하고 아무도 우리 모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의 여러 가지 데미지는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그 한계 테두리 내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우리가 가장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느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과 제안들이 있는 건데 현재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제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질문도 우리나라 안보 전략을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시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맥락에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상위의 그 전략, 상위의 조건이 지금 정형화되지 못하고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위에 있는 아무리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주식 뭐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음날 미국하고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폭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이슈도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이 서해 그 잠정 조치 수역에 지금 부유식 구조물을 하나 설치해 놨잖아요. 이걸 지금 단순 양식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 계속 확장하는 모습이에요. 박사님께서는 중국의 의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 단순히 이야기한 상업적 목적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틀림없이 군사적, 전략적 목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어도에 세운 구조물이 당시에 중국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이 차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게 섬이냐? 우리가 지금 그 중국이 남중국해에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하고 있는 비난을 똑같이 중국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여기 이어도는 우리 것이요. 그래놓고 거기다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했어. 지금까지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아니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거냐? 이제 이런 논리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만들어진 게 한 3년 전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만들었어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 말빨이 잘 안 먹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지금 못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하셨던 질문으로 되돌아가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이 가장 최상위인 외교 안보 전략을 우리가 어떤 노선을 지금 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고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지금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해군 본부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국방부가 혼자 결정할 수도 없죠. 아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계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저벅저벅 이런 상황이 초래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식 가격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의 큰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이든 정부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실책이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것도 외국 매체가 그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이거 뭐 항의합니다. 항의하면 신경도 안 쓸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겠죠.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최상위 전략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게 수립되지 않은 이상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미중 3차 협상 다시 좀 여쭤볼게요. 미중 3차 협상이 정상회담의 이제 발판이 될 거란 이제 관측도 많았는데요.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이제 정상회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할 가능성과 에이펙 회의 중에 이제 별도로 미중 회담이 열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박사님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시진핑 입장에서요. 우리나라의 에이펙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일정을 조율하다가 그게 에이펙 기간이 맞으면 에이펙에서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에이펙에서 안 하는 거지. 그거를 뭐 한국의 입장이나 에이펙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번 협상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 주식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저희 구독자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보잉과 엔비디아가 지정학적 수혜주로 조금 언급되고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방에 여러 나라를 두들겨 패면서 당장 가시적으로 미국 물건을 사달라고 할 때 사실 미국에서 살 만한 물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보잉 항공기인 거예요. 어차피 비행기 필요하고 그다음 그 단가가 크기 때문에 액수 맞추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잉이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는 거겠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다르죠. 엔비디아는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혜주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죠.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수출 그 규제를 풀어준다면 그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큰 수혜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미중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젠슨 황의 이야기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이든 시절에 그 반도체 설비 같은 거 안 팔고 EUV 같은 거 안 판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그 많은 그 테크 자이언트의 경영진들이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와서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막무가내로 이렇게 수출을 안 하면 중국에게 남겨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기가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결과냐. 그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미국에 비하면 한참 떨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좀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도 못 만들 때 중국은 인공위성 날리던 나라예요.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하면 분명히 그렇겠지만 탑 1%를 가지고 비교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오니까 중국이 지금 마구 그 반도체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미국의 기술 제재가 이 중국의 과학기술 이공계 사람들 이 소사이어티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과학원에 있는 한 학자분이 소위 목 조르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을 내놨어요. 이거를 미국이 목 조르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우리는 미국에게 굴복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이게 삽시간에 전 중국에 퍼지면서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뭐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켜야지 이러면서 그 열혈남아의 흉내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 버전은 내가 꼭 이공계를 가서 과학자가 되든지 엔지니어가 돼서 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꼭 해결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지금 그 젊은이들이 불태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딥시크처럼 성공하면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되고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안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의 컨트롤 하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이래야 미국에게 유리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안 팔아가지고 쟤네들 자체 개발해서 경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좋아지는 게 뭐냐. 이걸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H20 같이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만 중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회사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우는 바로 이렇게 미국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박사님도 중국 이제 인재들이 이런 어떤 AI나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KBS에서 최근 이제 제작한 인재 전쟁도 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한 5분 정도 분량만 중간에 봐가지고요. 네. 근데 뭐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갑니다. 그렇죠. 뭐 저도 대략 의대 열풍이고 우리나라는 반면에 공대에 집중하는 어떤 중국 얘기로 이제 줄거리만 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 중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과 중국 상황이 이제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되면 뭐 최소 연봉 몇 억 정도는 올린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게다가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게 내 책상 앞에 오는 사람은 다 나한테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하나님처럼 이렇게 뭐 지시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스트레스가 안으로는 있지만 바깥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는 그거 정반대예요. 중국에 요즘 들어서 의사가 그래도 좀 사람 대접받고 급여도 조금 받는 편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원래 의사가 굉장히 소득이 낮은 직종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경제가 발전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중국을 가서 보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삐까번쩍한 병원에 가면 막 그 최첨단 설비가 있고 의사들도 막 벤츠 타고 다니고 그렇지만 그건 일부고요. 그냥 2선 도시, 3선 도시 이런 데 가면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되면은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성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얘기가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성홍기가 휘날릴 때 중국의 젊은이는 그걸 보면 가슴이 끓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슴이 끓는 대상이 기술이지 의사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있고 또 내부적인 원론으로 인해서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는 그 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데 이 신질 생산력이라는 정책 자체가 기술을 하이테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아예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부, 공산당이 밀어주는 사업만큼 확실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면 안 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바지하는 거고 잘 되면 부와 명성을 한 손에 얻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계속 이공계를 증설을 해서 지금 좀 그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학과만 지금 1년에 70만 명 정도가 나와요. 졸업생이. 그런 이공계 전체라면 1년에 650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회 곳곳에 엔지니어들이 마구 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의 기업은 급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제 같은 그 동창들하고 같은 회사에 딱 들어가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연봉의 뭐 7, 8배 받는 건 보통이에요. 그것이 중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중국의 젊은이가 일단 이공계냐 뭐 또는 사회학이나 인문계를 가느냐. 사회학이나 인문계 안 가요. 그래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의 높은 사람 중에 아마 90%는 다 이공계일 거예요. 네. 높은 사람들은 다 이공계예요. 그러니 모두들 이공계를 선택하죠. 그러니 이공계 안에서 경쟁이 너무나 심하죠. 이공계의 그 심한 경쟁에서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 딥시크 같은 거를 만들죠.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실제로 예전과 비교해서 월등히 좀 높아진 느낌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 언론에서 뭐 암흑공장, 996 이런 표현도 자주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고 중국의 생활 수준과 산업 구조가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짚어주세요. 일단 996이라는 말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하고 일주일에 6일 일한다. 네. 근데 실제로는 더 일해요. 네, 실제로는 더 일해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잡을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심한데 이긴다면 엄청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의반 타의반 이제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암흑공장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불 꺼진 공장이에요. 이 불 꺼진 공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로봇과 자동화의 설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필요 없고 그래서
24시간 돌릴 수 있고 그 조명도 필요 없다. 다 기계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두컴컴한 공장이 혼자 쿵쾅쿵쾅 돌아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좀 심각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업 자녀라는 이제 신조어도 예. 나왔더라고요. 예. 보니까 좀 캥거루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어떤가요? 일단 결과는 같고 원인은 다르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뭐 예를 들어 히키고모리처럼 나는 바깥에 나가기가 싫어 집에만 있을래 이래서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젊은이는 지금이야 풀어줬지만 일가구 일자녀 체제에서 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2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바라본 할아버지 할머니가 4사람이 있어요. 그 6사람이 온 인생을 희생해서 나를 키워줬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대학을 가고 어려운 이공계를 갔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직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취직을 못한다는 건 우리 집안 모두의 미래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압박을 할 수도 없어요. 아이를. 그럼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좀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를 가져. 좀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당분간 그냥 집에서 있고 그 미래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러면 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이 워낙 고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전 직종 최저 인건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괴감을 가지는 명문 대학 출신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내가 그 돈 받고 나가서 일한다 소리 듣니 그냥 집에 있을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라는 표현을 이제 전업자녀로 하는 거죠. 이렇다 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좀 민심도 흔들릴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가 어떨까요? 시진핑 주석이 그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 문제를 잘 못 풀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책 또는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그 비슷한 질문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면서 은연중에 많은 중국인들이 시진핑 주석을 미워합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느냐면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는데 없는 사람을 위한 발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가장 많이 내놓고 추진하고 애쓰는 사람이 뭐 시진핑 주석 혼자만은 아니지만 가장 비중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난리라고 전 세계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때 시진핑 주석이 뜬금없이 정부 정책과는 결이 다른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나오면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과는 상반된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 올라가면 집 없는 놈은 어떡하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집값이 떨어져서 난리다. 그럼 집 없는 젊은이들은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누가 지금 얘기를 하고 대변해 주냐 말이죠. 다 대변 안 할 때 시진핑 주석 혼자서 그런 걸 얘기하고 강조를 한단 말이죠. 잘 안 먹혀서 탈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우리 가난한 없는 사람, 우리 프롤레타리아를 생각해 주는 건 역시 시주석밖에 없어. 뒤에 그러나가 붙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무슨 장관 뭐 어쩌고 있는 놈들 뭐 이런 놈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생각도 없구만. 지들은 뭐 집이 뭐 수십 채씩 갖고 있으니까 집값 내려가는 게 뭐 배가 아프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진핑이 굉장히 유능하고 일을 잘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 당신 책임져야 돼. 이렇게 손가락질 받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거나 많지 않다. 전기차랑 AI 등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미중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한데 현재 양국의 기술 격차가 좀 어느 정도이고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서요 매년 주요 국가들의 기술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기술평가 점수가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기부가 매년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안 합니다. 부끄러운가 봐요. 중국에게 추월당했다는 게. 근데 이제 작년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그렇고 이제 관계 기관들에서 우리나라의 그 중진 과학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그 과학기술 분야별로 미국, 중국, 뭐 독일, 우리나라 뭐 이 수준이 어떠냐 여러 분야를 나눴기 때문에 각각 틀리지만 그냥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1등이 미국이면 중국이 2등이고 중국이 1등이면 미국이 2등이에요. 그럼 3등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3등에는 이제 몇 나라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게 일본, 독일, 프랑스, 간간히 한국이 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1군은 아니고 2군도 아니고 3군이든지 4군이든지 그런 거예요. 마이너 리그에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중국 제력의 품질이 나빠 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수준, 과학 수준이 우리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과 중국이 둘이서 막 이렇게 맹렬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1, 2위하고 3, 4위하고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거리 뛸 때 1등, 2등이 막 경쟁하고 뜀박질을 하면 둘이 막 앞으로 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바퀴 쳐지고 뒤 바퀴 쳐지는 식으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수준이 어떠냐?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고 일부 분야 제 감각으로 본다면 한 20-30% 정도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테슬라가 좀 중국 시장 공략에 조금 힘을 쓰고 있는데 이미 뭐 비아디나 샤오디 이렇게 중국 브랜드가 그 자국 시장을 좀 점령한 상황이잖아요. 테슬라의 중국 내 경쟁력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매우 존경받는 기업이고요. 또 중국 내에서 정말로 존경을 받습니다. 테슬라에 대응하는 중국 전기 자동차들은 테슬라보다 훌륭하다기보다는 테슬라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테슬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성비 위주로 공략을 하고 그다음 그 고성능 쪽에서는 우리 그 국뽕 마케팅에 그 의지를 해서 이겨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직 테슬라 수준을 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중국은 최근에 뭐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계속 굵직한 성과를 좀 내고 있잖아요. 중국의 이런 기술 경쟁력이 좀 국가의 지원 때문일까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 영향을 주지만 그러면 지금 국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느냐는 거는 쉽게 그렇다고 끄떡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장 큰 과학기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가 있고 지원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일단 수가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아이템이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마이크를 하나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마이크 만드는 회사가 5개 있다면 중국에서 마이크 만드는 회사가 50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내부의 경쟁. 우리나라에서는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야. 그럼 4기업 죽어. 이게 아주 쉽게 결정이 되죠. 그러나 중국은 안 그래요. 500개 업체가 경쟁하면 일단 힘없고 기술력 모자르고 이런 업체가 한 450개 도산하고 그러면 나머지 50개 업체가 죽느냐 사느냐 경쟁을 해서 한 5개 나오면 적어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고 가격 경쟁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고 서비스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거의 격심한 시장 경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승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거침없는 성장은 사실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할까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략을 세울 시기는 지났죠. 그 질문은 10년이나 20년 전에 했어야 되는 질문이고 이제 쌀이 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건 제가 볼 땐 매우 공허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은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실력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국의 그 기술력, 그들의 경쟁력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길 수 있는 수단을 그야말로 뼈를 갈아가면서 찾아야 나올 듯 말 듯 한 거지. 마치 우리가 원래는 한 수 위에 있는데 우리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태도는 안 된다. 이거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해야 이길 둥 말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저는 막 뭐라고 할까 막 애가 타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 느긋하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국 제조 2025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단어가 지금 중국 표준 2035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중국 표준 2035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예요. 제조를 얘기하다가 지금 표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중국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 기술을 압도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기술 표준들은 이제까지는 뭐 미국이나 일부 서방 국가들이 전매 특허처럼 결정해 왔지만 이제는 중국이 결정해 가겠다는 거죠. 자신감의 표명이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역시 그러면 어느 주식 사야 돼요? 뭐 이런 거를 묻고 있죠. 네.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중국의 현재 목표가 미국 견제가 아니라 대만과의 통일이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2027년 대만 침공설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설을 퍼뜨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죠. 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가 203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미국도 그 가능성을 엄중하게 생각해서 막 대처에 부심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외교 안보 전략이 가장 최상위 전략이고 네. 그게 확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네. 그 이하는 이제 되는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외교 안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건 저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당국자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 최대한 신속하게 그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이제 없애 주셔야 되겠죠. 다만 제가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그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14일에 박사님께서 출간하는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책 제목은 이제 다시 시작된 전쟁인데요. 전쟁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 이것을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걸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나?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담판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예측해서 제시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중국 정치부터 경제, 기술 패권, 경제 현 주소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